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에 파나마 운하가 미국 군함과 선박에 부과하는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공평하다. 미국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 이거 당장 중단해야 된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그렇죠. 사업가 마인드가 있잖아요. 예. 미국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갖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가만히 보면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요 패턴이 좀 비슷해요. 대형 약국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점포를 축소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인들이 다 엄청 건강해져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로 인한 손실 증가 이것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받는 손실이 굉장히 큰데 우리 돈으로 하면 164조 원을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당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번 당선 때는 그린란드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젠 또 파나마 운하까지. 네, 뭐 파나마 운하는 사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를 그 대륙 사이에 보면 아주 잘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파나마 국가를 가로지르는 백길인데요. 그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 전 세계 물동량의 약 5% 정도가 이곳을 거칩니다. 매년 최대 14,000척의 선박이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뭐 여기에는 뭐 자동차, 천연가스 그리고 뭐 기타 물품을 운반하는 뭐 컨테이너 선박하고 뭐 군용 선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여기를 지나는 그 물건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는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예. 뉴욕으로 갈 때 예.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으면 저기 저 남미 아래 그 꼬리 부분 이제 칠레 거쳐서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네요. 거의 남극까지 가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파나마를 거치는 것보다 대략 22일 정도가 더 걸립니다. 이야. 그래서 이곳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에 한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나마 운하가 미국 군함과 선박에 부과하는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공평하다. 이 파나마가 미국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 이거 당장 중단해야 된다. 네. 도덕적 법적 원칙 안 지키면 파나마 운하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었어요. 예. 이 발언이 나오고 파나마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 영상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파나마 운하는 우리 국가의 독점적인 자산이다. 단 1제곱미터도 양보할 수 없다. 예. 영토와 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 지어줬다는 얘기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 그래도 명색이 이게 파나마의 운하잖아요. 네. 그럼 파나마 거 아닌가요? 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파나마 건데 네. 이 파나마 운하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의외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얽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알면 아 트럼프 당선자가 왜 파나마 운하를 두고 반환이라는 얘기를 꺼냈는지 조금 이해가 네. 가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완공된 게 1914년입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 운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한 거는 1530년대. 이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장 먼저였어요. 예. 그러나 이제 실행의 정작 이제 옮긴 거는 프랑스였는데 1878년에 이 당시에 파나마를 하나의 주로 간주를 했던 그 콜롬비아가 프랑스하고 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운하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주변에 굉장히 험난한 그런 정글에서 나오는 모기 때문에 네. 뭐 말라리아, 그다음에 황열병 이런 것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었고 공사 중에 갑자기 흙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2만여 명 이상이 이 공사를 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 프랑스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요. 네. 그러다가 1903년에 미국이 야 우리 돈으로 지을게. 콜롬비아야 운하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주라 라고 제안을 해요. 예. 근데 미국이 그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서부터 몇 년 전에 네.
쿠바의 지배권을 놓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치렀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 미국 서부 해안에서 군함이 출발해가지고 그 남미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그 마젤란 해협을 돌아서 쿠바까지 가는 데에만 67일이 걸렸대요. 이야. 아, 이거 너무 별로다. 그래서 쇼컷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계기예요. 네. 중간을 이렇게 쏙 잘라서 가면 훨씬 가까우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데 콜롬비아가 그 제안을 거부를 하죠. 예. 제가요? 왜요? 싫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미국이 그래? 그러면 파나마 우리가 독립시켜야겠다. 아. 파나마 독립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서포트 덕분에 파나마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공화국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미국은 파나마와의 조약을 또 통해서 어떤 재정적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미국이 운하를 건설을 하고 독점 관리를 하며 또 무기한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네. 1914년에 운하가 완공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당시에 그런 계기 때문에 미국 군함이 지나갈 정도의 좁은 폭으로 지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완성된 운하가 1977년까지 뭐 거의 60년 넘게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가 뭐 어떤 운하를 통제하는 거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그 운하의 국기를 누구 거 다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좀 분열이 돼요. 예. 그러다가 미국이 1999년에 12월 31일을 끝으로 파나마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이렇게 권리를 모두 넘깁니다. 이후에 이제 파나마가 운하 확장 공사도 하고 좀 더 큰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면서 교통량이 점점 증가를 하고 이 파나마의 주요 수입원이 되죠. 네. 파나마 운하가 어떤 맥락 속에서 건립되고 운영돼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과거에 야 그거 사실 내가 해줬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황망한 것 같고 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약간 뭐랄까 내돈내산의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산적인 그렇죠. 사업가 마인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좀 터무니없다 하는 것 큰 걸로 좀 압박을 하다가 네. 그래 알았어. 선심 쓰듯이. 그래 내가 큰 거 양보할게. 너도 이거 양보해. 이런 식으로 운하 통행료 인하를 얻어내려는 협상 전술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또 중국 때문인데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그런 네. 의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였던 파나마가 조금 점점점 이제 친중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최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요. 지난 2017년에 파나마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었어요. 예. 그리고 중국과 손을 잡죠. 파나마가 그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그 서명을 한 건데요. 이걸 계기로 시진핑 주석도 이제 파나마를 뭐 국빈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운하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졌다는 거예요. 네. 뭐 철도, 그다음에 운하를 개선하는 작업, 그다음에 발전소 이런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중국이 입찰을 따내는가 하면 또 운하 입구 주변에 항구가 2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모두 이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파나마를 되찾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그냥 되찾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중국과의 또 경쟁 관계가 또 있었군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 1기 때는 그린란드도 덴마크랑 뭔가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린란드는 또 요구 안 합니까? 그린란드도 욕심을 이번에 또 내고 또요? 있죠. 예. 그린란드는 그 미국하고 유럽 사이 그 대서양 북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입니다. 1979년부터 이 덴마크 자치령인데 뭐 외교나 국방 부분을 제외를 하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23일에 미국은 그린란드 지배권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 주 덴마크 대사를 임명하면서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최근에 몇 주 동안 그 실질적인 그 논의를 했다. 새로 정부를 꾸릴 사람들끼리 이제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파나마 운하는 그나마 이제 뭐 자기 돈으로 만들어낸 공이라도 있지. 그린란드는 너무 뜬금없이 갖고 싶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2019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과거에 뭐 트럼프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직 미국 대통령들도 갖고 싶다, 뭐 가져야 한다. 그린란드 얼마면 될까? 돈 주고 한번 살까? 이런 관심을 보여왔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바로 그린란드가 북극권의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특히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에는 예. 최적의 지역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토의 뭐 한 80% 정도가 이제 빙하로 덮여 있는데 사실 이 빙하 아래를 보니까 예. 석유나 뭐 가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전기 자동차나 뭐 풍력 터빈 뭐 기타 청정 기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요 희토류 광물들이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최근 그 또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오히려 녹으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채굴 비용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구 본을 가지고 북극을 놓고 이렇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이웃 국가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앞에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쪽 지역도 탐을 낼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터무니없는 것 같은 파나마오나 돌려줘 아니면 그린란드 좀 사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좀 발언 수위가 이게 높아요. 미국이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유럽 등 다른 나라로부터 사실은 땅을 야금야금 사가지고 영토를 넓혀온 나라기는 해요. 그렇죠. 뭐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에게 샀는데 루이지애나를 이제 제일 잘 산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플로리다, 뭐 하와이 이런 거는 스페인한테 산 땅이고 예.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이제 또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또 타고난 부동산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사업가의 마인드에다가 세계 최고의 또 군사력을 또 등에 업게 되니까 그런 배경에서 펼쳐지는 어떤 본능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외에도 이제 캐나다, 네. 윗동네 이 캐나다한테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저 봤습니다. 네. 야, 미국에 속하게 되면 세금도 줄지 군사 비용도 줄지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니니? 하는 얘기도 정말 서슴없이 예. 거의 필터를 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갖겠다. 네. 뭐 욕심을 낸다. 뭐 필요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가만히 보면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요. 패턴이 좀 비슷해요. 무역이나 안보,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일단 내세웁니다. 네. 앞에 파나마 운하도 통행료가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불만을 내세우면서 어떤 글로벌 관계에서 미국을 우위에 놓는 기회로 일관되게 이 상황을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2기 어떤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신호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우선주의를 내세우지만 보통 이제 우선주의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예. 우리만의 무엇 이런 식으로 좀 고립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립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영토도 위협당할 수 있는 이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푸틴 대통령이 예. 우크라이나를 이제 영토를 침범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의 속마음은
푸틴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을 어.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미국 얘기네요. 오늘 미국 특집이네. 미국에서 요즘 약국이 사라진다. 이건 뭔가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병원 옆에 독립적인 매장의 소규모 약국도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드럭스토어라고 하죠. 그 뭐 월그린이나 뭐 CVS, 뭐 라이트에이드 같은 그 대형 체인 매장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약국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그 드럭스토어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게 들어가면 앞에 화장품도 팔고요. 예. 꽃도 팔고요. 그다음에 뭐 편지지나 카드 이런 것도 팔고 심지어 뭐 사진 인화도 해줘요. 그래요? 증명사진 찍어주는 데도 있어요. 오. 예. 그렇게 다 하다가 또 상비약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의약품, 일반 의약품도 막 몇천 개씩 쫙 있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약국 창구가 굉장히 크게 예. 있어서 사람들이 또 줄을 쫙 서가지고 처방전 내고 약 받고 뭐 처방지도 받고 심지어는 또 한켠에는 그 상주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예방 접종도 받을 수 있어요. 그 화장품 사는 데서 그래요?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이 또 우리랑 좀 다른 게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게 좀 네. 일반화가 돼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창문 열고 그냥 처방전 넘기고 좀 이따 올게요 하고서는 또 내리지도 않고 다시 와서 약을 받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약국의 좀 차이점인데 이 요즘 이런 대형 약국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점포를 축소하고 있다 그래요. 팬데믹 때만 해도 사실 뭐 코로나 검사도 여기서 했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약국 체인들이 활기를 띄웠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약해지면서 다시 이 미국 약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탓입니다. 네. 이 처방약 매출이 가장 높은 1위 기업이 CVS인데 이 CVS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900개 매장이 폐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로 270개 매장을 더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등인 월그린도 지난 6년 동안 미국 내 매장 수를 1,000개 정도를 줄였는데 네. 향후 3년 동안 최대 1,300개 매장을 추가로 줄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기업형 약국 말고 이제 아까 독립형 소규모 약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인들은 약국 없으면 약을 어디서 사죠? 그리고 약국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건 미국인들이 다 엄청 건강해져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게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은 이 처방약에 대한 환급액 감소. 요게 이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네. 거예요. 미국에서 처방약 조제는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인데 이 약국 매출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절대적이네요. 네, 그래서 수익을 근데 나눠 갖는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중개업체가 약국에 지급하는 환급금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게 또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약사 임금 상승,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약사의 90% 이상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 네. 근무 시간이 일관되지 않다. 뭐 이런 불만이 생기면서 최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노조 결성 움직임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드럭스토어 안에 들어가면 뭐 화장품도 네. 팔고 뭐 생필품 이런 거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반 상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됐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손실이 증가되는데 예. 생필품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저렴하게 파는 곳들이 많잖아요. 뭐 월마트 같은 슈퍼마켓도 있고 뭐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가격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 요인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나온 지인한테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절도로 인한 손실 증가예요. 네. 절도. 좀도둑이 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예. 예. 근데 매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총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달리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부 주에서는 이런 좀도둑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950 이하의 절도 건은 뭐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처벌한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처벌이 약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경찰이 뭐 아예 체포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배째라식으로 보란 듯이 그냥 물건을 훔치거나 일부에서는 또 조직 범죄로 커지면서 네. 이런 드럭스토어를 비롯해서 매장을 닫는 곳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받는 손실이 굉장히 큰데 미국 소매업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1년 새 20%가 증가한 $1,120억,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6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의약품 주문하면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타격이 됐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여전히 처방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예. 뭐 상담이나 복약지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존 같은 그 온라인 약국 서비스가 생기면서 처방약도 뭐 일반 의약품도 인터넷 주문으로 배송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2018년 온라인 약국 기업인 필팩을 인수한 아마존이 내년부터는 미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처방약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이런 건 다 우리가 아이디어 준 건데 당일 배송은. 그리고 월마트도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또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예. 더더욱 이 오프라인 약국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데는요 2시간 동안 차로 달려도 옥수수밭만 계속 나오는 그런 시골 농촌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있는 드럭스토어가 문을 닫으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약품 서비스 같은 그런 공중 보건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우리가 당일 배송은 먼저 앞섰지만 이제 이렇게 약국이 없는 동네 이걸 무약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진화 발전시켰는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가면 네, 약국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럼 약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제 고민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